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경제 29번, 공정 27번, 취임 후 4번째이자 조국 정국을 거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내용 짚어보고 큰 틀에서의 정국까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를 알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2박 3일 방일 일정도 시작됐는데요.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디딤돌이 마련될지 잠시 뒤에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확장적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 공정이라는 단어를 27차례 언급하며 강력한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입시제도 개편과 검찰개혁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악수로 환대한 여당은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공감을 나타낸 반면 야당은 손으로 X자를 그리거나 야유를 보내면서 연설을 혹평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기싸움도 시작됐습니다. 여당은 대외 악재를 감안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보건, 복지, 노동 예산 증액이 퍼주기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경심 교수의 영장심사가 내일 오전에 열립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는 물론 검찰개혁과 관련한 여론도 엇갈릴 전망입니다.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이 열렸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모레 오전 아베 총리를 만나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큰 성과가 있는 회담보다 대화 분위기를 만드는 정도의 면담이 예상됩니다.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었으면 북한과 큰 전쟁 중일 수 있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상호 존중과 전쟁을 함께 언급하면서 북미 협상에 대한 기대감과 경고를 동시에 내비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전반적인 집값 하락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청약시장 과열과 전셋값 급등 같은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사상 처음으로 서울이 연고인 팀끼리 맞붙는 이른바 지하철 시리즈 첫 경기가 열립니다. 막강 선발을 앞세운 두산과 벌떼 불펜의 키움이 7전 4선승제로 가을 야구 최종 승자를 가립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51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취임 후 4번째 시정연설을 가졌습니다. 네,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확장적 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고 혁신과 포용, 공정, 평화의 힘을 키우는 데 내년 예산을 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취임 후 4번째 시정연설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을 찾았습니다. 사상 처음 500조 원을 돌파한 슈퍼예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절실한 때라는 말로 편성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 확장 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입니다. 재정 지출을 통해 대외 충격을 막는 방파제, 경제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너무 예산을 많이 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우리 재정 건전성이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내년 예산의 목표는 혁신과 포용, 공정, 평화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혁신을 위해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와 3대 신성장 산업,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자립화에 7조 원 가까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포용과 공정을 위해 제조업과 40대 일자리 감소를 막고 사회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짜겠다고 말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강한 안보가 필요한 만큼 국방비를 50조 원 이상 책정해 정찰 위성 등 핵심 방어 체계를 보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지금 우리의 안보 중점은 대북 억지력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 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33분에 걸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여당은 20여 차례의 박수로 화답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일부 대목에서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인 2년 반 동안 함께 잘 사는 나라, 즉 혁신적 포용국가에 초석을 놓았다고 자평했습니다.
임기 후반기에는 확장 재정을 통해 혁신과 포용, 공정, 평화의 힘을 키울 거라며 국회에 예산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네, 방금 전에 중요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러시아 군용기들이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이 방공식별구역이죠. 카디즈에 진입을 잇따라 했다라는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지난 7월에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카디즈,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 이른바 카디즈 무단 진입을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오늘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서 진입을 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 이 군용기 6대인데 이게 조기 경보기, 전투기, 전략 폭격기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네. 러시아 군용기들이 독도 영공은 침범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밝힌 내용인데요. 그리고 우리 공군 전투기가 긴급 투입돼서 추적하고 또 감시 비행을 하는 등 대응 조치를 했다, 이렇게 군이 설명을 했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추가된 군의 설명을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올해 기준으로 러시아 군용기가 이렇게 카디즈 내를 비행한 사례가 20번, 20회로 파악을 되고 있고요. 러시아 군용기 이번 카디즈 진입은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카디즈 같은 경우는 영공과는 다른 개념으로 알려져 있죠. 네. 조금 더 추가된 내용은 다시 한번 속보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정연설 이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 공정에 대한 국민의 높은 요구에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강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야당에 대안이 있느냐고 물으면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도 바꾸라는 게 국민의 요구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나 서초동 광화문 집회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2달 넘게 이어진 논란이 조 전 장관 사퇴로 일단락된 상황에서 공정의 가치를 다시 내세운 겁니다. 사회 주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국민과 경제 다음으로 공정을 많이 언급했습니다. 27번이나 등장했는데 10번 언급한 지난해와 비교하면 공정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도 가능합니다. 문 대통령은 각 분야에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특히 가장 아픈 교육에서의 불공정은 정시비중 확대를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연설 후반 문 대통령은 3분 가까운 시간을 배정하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야당의 반대를 의식한 듯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현 정부 고위 공직자부터 수사 대상이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과 데이터 3법, 소재부품 장비 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국회에 요청하면서 꼬인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가동과 여야 대표 회동 활성화도 제안했습니다. 시정연설에서마다 문 대통령이 큰 비중을 뒀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지금이 항구적 평화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면서 평화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묵묵부답인 북한의 응답을 촉구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국회 본회의장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공감한다, 암울하다, 역시나 엇갈렸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협조를 당부했던 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국회는 오늘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심사 일정에 들어갔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역시나 여야 반응 정반대로 갈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오신 것처럼 오늘 문 대통령이 찾은 국회 본회의장의 여야 풍경, 환대와 냉대로 나뉘었는데요. 연설이 끝난 뒤 각 당 지도부가 내놓은 평가도 확연히 갈렸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혁신과 포용, 공정, 평화 4가지 방향에 공감한다며
정부 예산안을 국회가 신속히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좌절만 안겨준 연설이었다며 악권은 다시 한번 공수처를 보채기한 것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자화자찬만 있고 반성은 없는 연설이었다고 냉정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대통령이 직접 예산의 취지를 설명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불평등과 격차, 또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내 창당을 예고한 가칭 대한신당은 대통령이 국민의 공감을 사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야 간의 이견이 워낙 커서 팽팽한 대립이 예상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 어떤 것들을 알고 보면 좋을지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사상 처음 500조 원을 돌파한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이라는 겁니다. 대략 513조 5천억 원, 올해보다 9.3% 늘었는데요. 여당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일본의 수출 경제 등 대외 악재를 고려하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예산을 꼼꼼히 가려내겠다며 돋보기를 들었습니다. 여야 간 가장 쟁점이 되는 예산안은 뭘까요? 당장 올해보다 각각 20%, 10% 이상 늘어난 일자리 예산, 그리고 남북협력기금이 눈에 띕니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25조 69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고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는 보수 야당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며 감액을 작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증액분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보건, 복지, 노동 예산 역시 퍼주기라는 야당 반대가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공청회 이후 다음 주 초에 종합정책질의, 이어서 이달 말부터 부처 예산심사가 있고요. 다음 달 11일부터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가 가동돼 실질적으로 얼마나 줄이고 늘릴지를 결정합니다. 여야 3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해둔 날짜는 다음 달 29일입니다. 법정 시한대로라면 내년도 예산안은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연수입니다. 자, 이렇게 임기 반환점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 네 번째로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가졌습니다. 네, 시정연설 내용과 향후 전국 전망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취임 후 네 번째, 또 조국 전국이라고 해야 되겠죠? 직후에 이제 처음으로 시정연설이었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았는데, 자, 교수님 먼저 시정연설의 좀 개념 어떤 성격의 자리입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예산안을 국민들에게 제출하니 행정부가 제출하니까 제출하면서 이제 통과시켜달라고 국민들에게 요청하고 당부드리는 자리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예산안 편성은 국회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부가 하는 거니까 심의는 국회가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이거든요. 국무총리가 아니란 말이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구상을 밝힌 자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이게 내년도 올해부터 내년까지의 전반적인 국정 운영의 철학도 밝히고 기조도 얘기하고 예산 통과를 당부하는 그런 자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과거 정부 사례를 좀 잠깐 짚고 가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도 이렇게 대통령이 계속 나와서 예산안을 대한 뭐 협조를 구하고 이랬던 사례가 있나요? 지난 정권 때도 이제 대통령이 나왔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여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는 자리니까 국회에서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는 자리고 과거 역대 정부들도 거의 참석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100% 대통령이 나왔던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국무총리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만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나오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정연설은 꼭 우리나라에만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짧게 질문드리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좀 독특한 분위기란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예산안을 이제 편성하는 게 다른 나라들은 이제 정부가 하는 나라도 있고 국회가 의회가 하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정부가 행정부가 편성을 하는 거니까 예. 시정연설을 하는 건데 미국의 경우가 매년 초에 연두 교서를 발표하죠. 대통령이. 그 전까지 우리가 상당히 비슷하긴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직접 나와서 예산안을 설명한 자리는 아닌 거죠. 1년 동안에 국정의 방향을 설명하는 거니까 우리의 시정연설과 대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시정연설 내용을 좀 짚어보면요. 네. 그 교수님, 그 혹시 오늘 시정연설에서 이 내용은 그러니까 미리 그 전에 기사들이 어떤 내용이 네. 언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혹시 이 내용은 좀 의외였다 싶었던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그 의외였다라기보다는 공정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지난 그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한국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인식을 많이 가졌던 것도 사실이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도 밝혔던 게 기회는 평등해야 되고 과정은 공정하고 그리고 결과는 정의롭다,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거였잖아요. 네. 네. 지금 저기 나오는 것처럼 오늘은 공정, 개혁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포용국가와 한반도 평화가 나왔던 게 9.19 정상회담 직후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가 많이 강조됐었죠. 네. 그리고 포용국가라는 건 사실 올해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포용이라는 게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뭔가 이제 불평등을 완화하자 이런 의미에서 포용국가를 얘기했었거든요. 지난해. 근데 올해는 공정에 대한 강조가 유난히 많았다라는 거는 그만큼 현재의 갈라진 국민들의 어떤 그 민심들을 생각하는 그래서 사회 통합, 공정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된 그러한 시정연설이었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지금 보면 이번이 4번째고 네. 지금 시점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2017년 6월부터 올해 지금 오늘 그 시정연설까지 주요 키워드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여러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점에 어떤 현안들을 반영한 그렇다고 봐야 연설이 되겠죠. 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뭐 지금 보면 야당에서도 빠진 내용들도 있다고 하고 뭐 정의당 같은 경우는 노동 관련 이슈가 없었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좀 이번에 이거는 좀 넣었으면 하는 뭐 빠졌다고 아쉬운 대목 있을까요?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게 역시 통합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통합이라는 게 말로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역시 사회 경제적인 격차를 줄여 나가는 게 통합의 가장 전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볼 때 노동 개혁이라든지 또는 기업 개혁, 재벌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워낙 이제 공정이라는 화두랄까, 공정이라는 가치가 많이 훼손됐다라는 국민들의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정연설에 그런 걸 다 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노동개혁, 재벌개혁이야 이 정부의 기조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빠진 것 같긴 한데 노동개혁과 재벌개혁 같은 것이 좀 빠진 아쉬움이 있어 보이고 굳이도 하나 첨언을 한다면 네.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수석보좌관 회의 때 최근에 여러 가지 이 조국 사태로 불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한 번쯤 그 언급이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좀 있습니다. 직접적인 언급이 예, 좀 있었으면 예, 좋았겠다. 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공수처법 관련해서 이 국정농단 사건을 또 같이 거론을 하면서 이제 강력하게 강조를 네.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하신 게 혁신, 포용, 공정, 평화 이런 것들인데 역시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네. 지금 아무튼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확고한 어떤 의지나 바람 이런 것들은 확인이 된 거거든요. 단지 이제 검찰 개혁을 이제 하는데 공수처를 설치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건 또 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집회 때도 여지없이 나타났던 거 아니겠어요? 광화문 집회나 여의도 집회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공수처 설치를 통해서 검찰을 개혁하겠다 이런 이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거란 말이죠. 예.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결국 국회에서 법률안을 제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법은 이 야당이 어떻게 반응하냐의 문제인데 역시 야당 특히 한국당의 반응은 대단히 싸늘했고 냉담했습니다. 그런 것들 어떻게 이제 국회에서 같이 합의를 모색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조국 정국에서 이를테면 뭐 공수처도 지금 화두입니다만은 예산안 전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예산안 얘기하러 나온 대통령을 향해서 야당 입장에선 당연히 비판을 할 수 그럴 수 있죠. 있겠습니다만은 뭐 X자를 한다거나 뭐 아예 귀를 막은 의원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위기 대해서 어떻게 글쎄요, 저는 평가하십니까?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한국당 등 야당이 오늘 한국당이 그렇게 했죠. 뭐 X자로 한다니 귀를 막은 의원도 제가 봤는데 네.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글쎄 그렇게 하는 게 대통령 우리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이거든요. 단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야당의 관점에서 볼 때 꼭 야당이 아니라도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지지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애써 그렇게 귀를 막고 X자를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이른바 하나의 퍼포먼스 같은 건데 전 대통령께서도 너무 진영 안에 핵심 지지층의 의견에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는 우린 지적을 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로 네. 한국당도 이제는 그런 것들을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죠. 들은 다음에 경청한 다음에 비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상호 관용과 이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야당도 뭔가 스스로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여당도 여권에서도 꼭 핵심 지지층이 아닌
상대방 지지층들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이고 서로 이게 교호작용을 일으켜야 되는데 네. 애써 저렇게 귀를 막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 그게 국민들 향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당 지도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귀를 막고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 아닌지 한국 정치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미국 같은 경우도 대통령의 그 시정연설이나 이런 네. 것들 할 때는 경청하거든요. 전 지난해는 언젠가 또 리본 달고 검은 리본 달고 나온 적도 있고 그래요. 그건 여야 마찬가지인데 특히 저런 태도는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고 네. 퇴행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평론하셨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야당의 어떤 그런 제스처들 중에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비슷했나요? 대개 이러는데 이 정도 근데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음. 대체로 야당들이 이제 애써 외면하고 이런 모습들은 보였는데 지난번에도 한국당이 뒤를 돌아섰던 적 있잖아요. 의자를 뒤로 돌리고 이랬던 게 생각이 나는데 네. 점점 이런 식의 가는 건 점점 적대적인 대립을 더 강화하는 거라서 좀 야당부터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의견이 뭐 예산안도 있고 뭐 공수처법 관련해서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오늘 분위기를 보셔서 뭐 아시겠지만 네. 향후 전국이 이제 순탄치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 공수처법이 워낙 지금 아예 한국당은 이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 공수처법은 민주당이 제안한 백혜련 의원안이 있고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권은희 의원안이 있어요. 예. 약간씩 다르긴 한데 한국당은 아예 그 자체를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공수처 설치는 국민들의 과반 이상이 전 찬성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라든지 뭐 임명 과정이나 이런 것들 뭐 보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백혜련 안을 냈습니다만 권은희 안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공수처를 무조건 반대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공수처 설치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걸 보완하는 안을 내는 게 맞지. 어제도 이 자리에서 그 문제로 격렬한 토론이 있었는데 그렇습니까? 지금 네. 그럼 여당의 설득 작업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야당의 좀 이해가 부족한 겁니까? 여당도 좀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결국은 이게 표결로 간다면은 통과를 장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바른미래당이 이 안을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기 때문에 한국당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양비론 같이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제 기억으로는 15대 국회 때부터 이미 나온 얘기였기 때문에 네. 이 자체가 완전히 무슨 그 한국당 지도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은폐청, 공포청이 되는 이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한국당도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한국당이 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권에서도 좀 경청해서 뭔가 합의로 갈 수 있게끔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게 소통과 포용 아니겠습니까? 네. 네. 뭐 공수처뿐만 아니라 올해 곳곳에서 지금 여야 이견이 많아서 올해도 뭐 예산안 법정 시한을 네.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자녀의 입시 부정 의혹 등으로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내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건강 문제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정 교수 측은 내일 오전 법원의 영장심사에 출석할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 어제 8시간 조사한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해선 조만간 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입니다.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도 불러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정 교수에 대한 영장 심사 내일 몇 시에 시작이 됩니까?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전 10시 반부터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합니다. 정 교수의 구속 운명을 결정하게 될 영장 심사는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됐습니다. 정 교수는 7차례 검찰 조사를 받으며 한 번도 언론에 노출된 적이 없었던 만큼 내일 영장 심사에 앞서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인데요. 정 교수 측은 일단 내일 정 교수가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말해 처음 포토라인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어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증거은닉 교사 등 모두 11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11개 혐의에 대해 입시 문제와 사모펀드라는 2가지 의혹을 나눴을 뿐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또 근본적 사실관계에 오해가 있다며 법원에서 명확하게 해명하겠다고 밝혀 내일 영장심사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특히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정 교수의 건강 문제가 심사에서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법원의 영장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게 돼 웅동학원 비리도 조 전 장관 일가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 그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해온 정교수 측 해명의 진실성이 근본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과잉 수사라는 비판 여론에 힘이 실리고 검찰 개혁은 물론 윤석열 총장의 책임론이 거세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자, 박규환 기자, 그리고 어제 이 조 전 장관 동생도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는데 조사가 언제쯤 끝난 겁니까? 네,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는 8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고 어젯밤 10시 반쯤 귀가했습니다. 지난 9일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첫 검찰 조사입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지낸 조 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을 대가로 지원자 2명으로부터 2억여 원을 받고 시험 문제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최근 YTN과의 인터뷰를 통해 채용비리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전달책으로 알려진 후배가 먼저 접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이사장인 어머니 자택에서 몰래 밀봉된 시험지를 빼내는 방법으로 유출했지만 다른 가족들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허위 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을 상대로 2차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 법인에 1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씨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호소하는 건강 문제가 영장 심사 일정 등을 견디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입니다. 오는 25일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 오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규환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자신이 대통령 직무대행 시절 계엄령 관련 문건을 본 적도 없고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한국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계엄령 문건을 자신이 알았을 수도 있다는 기사는 완전히 가짜뉴스며 거짓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 대해 고소나 고발을 할 거라며 수사 결과가 엄중하게 나오리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명예훼손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보고받았을 거라는 군인권센터 주장에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실이라면 매우 중대한 문제인 만큼 진상을 파악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정 대변인도 논평에서 유신체제 부활을 연상시키는 이 같은 계획에 황교안 대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령 문건 의혹 합동수사단의 조사가 즉각 재개돼야 하고 검찰도 법과 원칙에 따라 촛불 무력 진압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지난 18일 주한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어서 농성을 벌인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 성동구 평화 이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진현 측은 압수수색에 반발해 격렬히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진현 회원들이 사용한 PC와 서류를 확보해 미 대사관저 침입을 사전에 모의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서 이달 말에 시행에 들어가고 다음 달 초에 실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시, 군, 구 단위가 아니라 동 단위로 범위를 좁혀서 이른바 핀셋 지정할 계획입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권의 대표 재건축 단지로 주목받아온 잠실주공 5단지. 지난 7월 전용 면적 76제곱미터 매물이 19억 원 초중반에 거래됐습니다. 이후 정부가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자 1억 원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시장의 충격도 잠시, 최근에는 호가가 21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관리 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대해 6개월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하면서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는 겁니다. 지난 14일 기준 전체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보다 0.07% 올라 16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입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번 달 29일쯤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되고 시행됩니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고분양가가 만성화되어 있는 서울 지역에서는 보다 분양시장을 통해 저렴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종전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공급이 위축된다든지. 이르면 다음 달 초 분양가 상한제 실제 적용 지역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단 서울 25개 구를 포함해 31개 투기 과열 지구가 상한제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집값 상승과 투기 수요가 집중된 지역을 찾아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할 계획인데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등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아이도 태우고 짐도 실을 수 있는 승용 외건 사용하는 분들 꽤 있으시죠. 그런데 일부 제품은 경사로에서 넘어지거나 오래 쓰지 않았는데도 바퀴가 부서지는 등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밀어주는 외건을 타고 어린이집으로 향합니다. 4살, 5살 남매가 함께 타고도 공간이 넉넉해 짐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좀 등원할 때 짐이 많다 보니까 둘 싣고 또 짐도 같이 싣고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 보러 갈 때에도 여기에다 같이 짐도 싣고 그렇게 이용하고 있어요. 이런 다양한 기능 때문에 승용 외건이 날로 인기를 끌면서 여러 종류의 제품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7개 제품을 비교 시험해봤습니다. 50kg짜리 무게추를 올린 뒤 15도로 경사를 높이자 곧바로 뒷바퀴가 들려 넘어집니다. 7개 가운데 한 제품으로 어린이용 완구의 안전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어린이가 탔을 때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내구성 시험에서는 3개 제품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프레임이나 바퀴가 부서졌고 다른 한 제품은 안전띠가 일정 강도를 버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유모차 안전 기준을 준용하여서 시험했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이를 수용하였고요. 3개 업체에서는 품질을 더 강화해서 아이들의 안전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회신해 왔습니다. 다행히 유해물질 검사에서는 7개 제품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승용 외건을 살 때 어린이 제품 기준을 통과한 완구 인증을 받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복 사고를 막기 위해선 정원 이상으로 아이를 태워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수소 충전소 310곳을 만드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환경부는 수소 공급 충전소 구축 계획을 담은 수소 인프라와 충전소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수소차 6만 7천 대가 보급되면 한 해 3만여 톤의 수소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수소 유통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일반 수소 충전소 250곳과 고속도로 충전소 60곳 등 모두 310곳을 만들어서 운전자가 30분 안에 수소 충전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용어가 어렵거나 보장 내용이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 약관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안이 마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선 방안을 공개하고 보험회사가 그림이나 도표, 동영상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시각화한 약관을 계약자에게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보험 상품 특징과 종목을 상품명에 표기하도록 하고 보장 내용과 다르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은 금지할 계획입니다. 일본에선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엔 이낙연 국무총리도 참석했습니다. 네, 이낙연 총리는 모레 아베 총리와 만남도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자리에서 꽉 막힌 한일 관계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도쿄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황보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즉위식 행사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죠?
그렇습니다.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를 일본 국내에 공식으로 알리는 즉위식은 오후 1시부터 시작돼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즉위식은 도쿄의 궁성, 즉 고쿄 안에 있는 전통 건물에서 치러졌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찰스 영국 왕세자 등 세계 180여 개국 대표를 비롯해서 일본 국내외 주요 인사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전부터 계속 비가 내리고 기온이 17도 정도로 최근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 속에서 즉위식이 진행됐습니다. 나루히토 일왕은 재위 기간에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에 관한 각오를 간단히 밝혔습니다. 나루히토 일왕은 국민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항상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아버지인 아키히토 상왕이 재위 중에 전쟁에 대한 반성을 언급하면서 거듭 밝힌 메시지와 상통하는 겁니다. 헌법에 대한 언급도 짧게 있었습니다. 나루히토 일왕은 국민에 다가서면서 헌법에 따라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임무를 다할 것을 맹세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접적으로는 헌법에 따른 국민 통합의 임무를 다하겠다는 의미로 보이지만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아베 총리와 대비가 되면서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루히토 일왕은 2014년과 15년 등 과거에도 헌법 수호와 전쟁 반대 그리고 과거에 대한 겸허한 자세를 언급해 아베 총리와는 다른 시각을 보여왔습니다. 네, 우리 정부 대표로 이낙연 국무총리도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번 방문 기간에 이 아베 총리와의 만남, 여기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즉위 행사를 마친 이 총리는 도쿄 내에서 한류타운으로 불리는 신오쿠보 지역을 찾아가 한인 상인들과 만나서 현지 분위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앞서 이 총리는 2001년 1월 신오쿠보역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한 뒤 목숨을 잃은 이수연 씨 추모비에도 헌화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일왕 주최 축하 만찬에 참석합니다. 무엇보다도 방일 기간에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아베 총리와의 만남인데요. 일단은 24일, 즉 모레 오전을 목표로 정확한 일정을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이번 즉위식 행사를 외교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각국 대표 50여 명과 연쇄회담을 하기 때문에 이 총리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10분 정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회담이라기보다는 면담이 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간도 짧고 한일 양국 정부 내에서 뚜렷한 기존 입장 변화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만남으로 관계 개선에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9월 이후 끊긴 두 정상 간 대화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는 이번 만남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네, 이번 이낙연 총리의 일본 방문이 한일 관계 경색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낙연 총리 어떤 방위 성과를 전망해 보기 전에 오늘 즉위식에 대해서 간단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루히토 일왕, 사실 아버지 부친이 이제 아키히토 전 일왕인데 대표적인 평화주의자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아들인 나루히토 일왕은 어떤 성격으로 좀 규정되나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국제파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하버드에서 공부할 정도로 굉장히, 그러니까 부인도 하버드에서 공부, 본인도 이제 영국에서 옥스퍼드에서 유학할 정도로 해외 경험을 많이 쌓았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측에서 기대하고 있는 이 평화 헌법이라든지 또는 한일 관계, 우호적인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즉위는 5월 1일 날 했습니다. 그때 즉위는 끝났고 이번 즉위식은 이제 이런 국내에 즉위를 알리면서 또 축하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네. 5월 1일에도 그때 이제 이 세계 평화라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이 헌법을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세계 평화를 바란다는 거, 이런 것들은 상당히 뭐랄까 그 아베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적어도 이제 아키히토 일왕이 해왔던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헌법을 지키겠다 이런 오늘 그 나루히토 일왕의 메시지가 그 아베 총리는 그동안 헌법을 고쳐서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이거랑 좀 많이 상충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나루히토 일왕의 메시지가 좀 영향을 미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랄까 아베 수상이 지금 헌법을 개정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역시 지금의 일왕은 지금 있는 평화헌법을 존중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익힐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원칙론 쪽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제 이것은 상징천황제이기 때문에 헌법에 따른 그 일왕의 권한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통합의 상징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정치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건 상징천황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에서 규정된 일왕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라는 어떤 원칙적인 그런 발언으로도 볼 수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루히토 일왕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유년기 때 전쟁을 겪은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왕 같은 경우는 헌법상 어떤 정치에 개입할 수 없는,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상징적인 어떤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 일왕이 주는 메시지가 그 일본 국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역할을 잘한 게 이제 상황인 그 아키히토 일왕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아키히토 일왕은 이제 어렸을 때 그 전쟁도 경험을 했고 해서 공습을 피해 가지고 그 시골로 이렇게 소개한 적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화 헌법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했고 특히 한일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았습니다. 본인은 사실은 굉장히 한국에 오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정치적인 이유로 못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한일 관계 또는 어떤 개선 또는 이제 평화 헌법을 지키는 거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 쪽으로서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전에 아키히토 일왕하고 지금 나루히토 일왕은 약간 차별화된 건 뭐냐면 아키히토 일왕은 완전히 그런 그 일본 국내 보수적인 분위기에서 양육됐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일본 왕 시대에서 해외 나가가지고 혼자 유학 생활을 한 그런 경험은 일본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영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옥스퍼드에서 1년간 공부를 했거든요. 그건 완전히 이제 그런 어떤 수행원도 없이 혼자 공부한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이런 어떤 문화의 다양성 또는 이제 어떤 각각 이렇게 뭐랄까 영국뿐만 아니라 어떤 세계적으로 많은 이 유학생들이 몰려 있고 거기서 다양한 어떤 가치관을 섭취하는 그런 젊은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변국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고 또는 그 약간 생각은 다를지 모르지만 한국이나 중국과의 어떤 이해를 높이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크게 저는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전에 일왕의 어떤 평화 지향이었다면 그 평화에다가 국제를 더하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열린 그런 일본의 왕실을 만들어가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유연한 이제 일본 왕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한일 관계가 굉장히 이제 경색된 상황인데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번에 방일을 해서 좀 뭔가 이렇게 물꼬를 트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낙연 국무총리가 우리 정부 대표로 나간 것 자체가 그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에 이런 그 한일 간의 좀 정상급 회담이 조금 몇 달간 좀 부재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낙연 총리를 보낸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연내에 아마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처분이라는 현금화라는 상당히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점에서는 빨리 지금 손을 써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실제적으로 이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강제징용 판결이 있었고 이후에 이제 정부에서 대책반을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실무적인 어떤 검토를 전부 다 총지휘한 사람이 이제 이낙연 총리거든요. 또 그동안에 이제 일본 측에서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을 이낙연 총리한테 부탁을 했었습니다. 이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좀 역할을 해달라고 그런 점에서는 일본 측도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 또는 이제 일본에 3년, 4년 적어도 특파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기대하는 것 또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이런 어떤 그 복잡하고 또는 약간 입장차가 크지만 근데 그것을 쌍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거기서 어떤 해법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대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주목되는 일정, 일부 전문가들은 내일 일정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24일에 아베 총리와 면담, 회담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대목이 우리에겐 좀 주목이 되는데 이때 이제 대통령의 친서도 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친서에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도 관심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정해진 시간이 지금 10분, 15분이거든요. 네. 어저께부터 지금 아베 총리의 그 외국 국빈들 간의 면담이 시작돼서 하루에 10명씩 해가지고 5일간 50명을 지금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분에서 15분 정도 제한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친서를 전하고 뿐만 아니라 친서에 담긴 내용을 본인이 조금 강하게 조금 일본 측에 전달하는 그런 점에서 가능하면 이것을 한일 간의 지금 이 경색 국면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양국 정상이 노력하자는 거다. 하나. 그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개최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법을 찾아내서
그래서 한일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은 피하고 그런 점에서 양국 정상 간의 리더십을 기대한다. 이런 정도의 좀 내용이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낙연 총리께서 모처럼 가셨으니까 근데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돌아오기 전에 어떤 한일 정상 간의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하였다. 이 정도의 아마 기자회견에 발표가 있으면 충분하게 그 역할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가 한 가지만 갑니다. 추가 질문 드리면 지금 보면 실무회담, 사실 외교 수장 간의 회담도 사실은 큰 성과를 못 냈던 게 사실이었고 그동안 또 실무회담도 막힌 상황인데 이번에 정상 혹은 정상급이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지금 국면에서 그래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은 이제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낙연 총리께서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그 생각이 담긴 친서가 지금 전달이 되니까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실무 차원에서도 이미 조성 차관이 가가지고 일본 외무성에 아키바 차관하고 지금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한국 외교부에서 가장 이 문제에 정통한 차관, 조성 차관, 그리고 이제 적어도 국내 정치가 중에서는 한일 양국의 어떤 접점을 찾아낼 수 있는데 가장 그 어떤 큰 기대를 걸 수 있는 이낙연 총리가 가서 적어도 한일 간의 어떤 지금의 경색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어떤 뭐랄까 조건을 좀 만드는 그 상황을 확실하게 좀 개선할 수 있는 그 어떤 이런 그 계기가 그런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이제 근데 일본 쪽이라든지 이런 데서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그 기본적인 일본 정부 입장은 바뀌지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양보가 있어야 어느 정도 뭐 만나기도 하고 정상끼리 만나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이대로 가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일본 전범 기업들에 대해서 자산을 처분해 버릴 경우에는 상당히 한일 관계는 또다시 이제 더 이런 그 헤어나기 힘든 악화된 상태로 가버리는 것은 한국도 알고 있고 일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베 총리도 만약에 한일 관계가 최악이 될 경우에는 국내적으로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이 따르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든 아베 총리도 최근 들어서는 이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 한국 그리고 대화의 창구는 항상 열려 있다 이런 발언을 국회에서 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정상회담까지 포함해가지고 창구 자체까지 막힌 건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단지 이제 일본 정부의 입장이 지금 완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지는 이낙연 총리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입장 차이는 있지만 양국 정상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면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접점을 찾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실무선이나 여러 가지 또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이제 의견 교환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 크게 정치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필요합니다. 네. 자, 끝으로 지금 내일은 일본 연립여당이죠. 공명당 대표도 만날 예정이고 또 제1야당 대표의 면담도 예정돼 있는데 내일을 좀 활용한다면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내일은 이제 일본 공명당 연립여당이거든요. 네. 연립여당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입헌민주당은 야당으로서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일본 게이단 낸 우리나라 이제 정경련에 해당하는 회장도 만나가지고 제1교포들의 어떤 그런 그 고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최근에 수출 규제, 화이트 국가에 대해서 일본 측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한일 관계 국민들 간의 정서에서 상당히 이런 그 반감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완화시키는 어떤 공공외교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왕지기식 그리고 한일 관계 전망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훈 증인. 2017년 2월 17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조현천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준비를 검토해보라고 지시를 했고 다음 날 2월 18일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을 위한 TF를 구성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삭제됐다고 했죠? 네,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이 삭제됐습니까? NSC의 한교안 당시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장이신데 당시 NSC가 개최해서 군사력을 투입해야 된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작성한 문건이 있고요. 그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포고령을 작성해서 이것을 어기는 국회의원들을 조속히 검거해서 사법 처리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계엄 문건 필요하신 의원들만 드리고 그렇지 않은 의원들한테는 배반 않겠습니다. 예. 그건 개인적으로 발언을 해야지 왜 위원장이 공소란 말을 얘기합니까? 위원장
자, 지금 자, 의원님들 자정하시고요. 지금 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래 이 대응 문건 자체가 비밀 문건이었는데 그걸 함부로 공개해가지고 잘못하면 국회 국방위원회도 지금 헌법을 예배한 그런 대응 같은 경우에는요.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좀 하게 기밀이 아닙니다. 그럼 군사 쿠데타를 갖다가 보호하는 세력이나 군사 쿠데타가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쿠데타로 기소를 했어요. 경찰은 왜 도망가요? 왜 입국배제사 해명을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개별 위원들이 요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받으시면 돼요. 개별적으로 받으면 될 거야. 그걸 가지고 뭐 위원회 차원에서 해결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전 주세요. 아니 저도 좀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자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솔직히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어안이 벙벙하고 숨이 막혀서 얘기가 잘 안 나올 지경입니다. 이거 우리나라가 지금 저 홍콩 같이 될 뻔했습니다. 홍콩 같이. 공당의 당 대표까지 거기다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이렇게 이제 거론했던 거예요. 엄청나게 명예훼손을 지금 증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는 법적 대응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당시 NSC 의장으로서 이 문건에 대해서 몰랐다면 한교안 대표는 무능한 사람이고요. 알았다면은 이 음모에 가담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명은 시에서 논의됐을 가능성만 얘기했지. 네, 의원님, 자, 의원님. 그러니까 입증은 한교안 대표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정말 역대급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비밀 문건 유출로 증인을 신청했는데 제가 또 비밀 문건을 들고 와서 국회에서 기자회견하는 역대급 증인 사건이 아닐까. 철저하게 국방부와 관련 부서, 기무사령부 네, 앞서 속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측 동해 방공식별구역 카디즈에 러시아 군용기들이 무더기로 진입을 해 우리 전투기가 급히 대응 출격에 나선 일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 올해 들어서만 20번째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속보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러시아 군용기들이 무려 6대나 진입을 했는데 카디즈에 진입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공군의 조기 경보기 1대와 전투기 3대, 또 전략폭격기 2대 등 모두 6대가 오늘 동해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 카디즈에 잇따라 진입했습니다. 먼저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오전 9시 23분쯤에 러시아 조기 경보기 1대가 카디즈에 진입해 선회 비행하다가 50분쯤 뒤에 빠져나갔습니다. 곧이어 오전 10시 41분쯤에 러시아 전투기 1대와 전략폭격기 2대가 카디즈에 진입해 비행했습니다. 특히 이 전략폭격기들은 일본 측 방공식별구역에도 진입했다가 한반도 주변을 크게 휘돌아서 제주와 서해 카디즈에 진입한 뒤 다시 동해 카디즈로 돌아와 빠져나갔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전투기 2대가 오후 2시 44분쯤에 동해 카디즈에 진입했다가 빠져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 6대가 오늘 카디즈에 진입한 횟수는 모두 4차례입니다. 그간 러시아 군용기들의 카디즈 진입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처럼 6대가 잇따라 진입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꼽힙니다. 네, 이례적이다. 그래서 더 의도가 좀 궁금한데 지난 7월에 러시아 군용기들이 독도 영공까지 침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어땠습니까? 네, 이번에는 영공 침입은 없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들이 카디즈에 진입하자 우리 공군도 즉각 F-15K와 KF-16 전투기들을 대응 출격시켰습니다. 동해 상공에서 러시아 군용기들과 조우한 우리 전투기들은 즉각 추적과 감시 비행, 경고통신 등의 대응 조치를 시행하면서 러시아 군용기들을 카디즈 밖으로 퇴거시켰습니다. 이번 일을 포함해서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건 올해에만 20차례입니다. 앞서 한러 군 당국은 지난 7월에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에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이 문제가 불거지자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느끼고 협의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이를 위해서 내일 서울에서 한러 합동군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카디즈 사태 재발 방지와 양국 공군 직통전화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양국 군사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러시아 군용기가 또다시 카디지에 진입하면서 러시아의 의도와 그 진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합참은 현재 러시아 군용기들의 카디즈 진입 의도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 2시간쯤 뒤면 6시 반부터 서울 잠실구장에선 두산과 키움의 한국 시리즈 1차전이 열립니다. 7전 4선승제, 가을 야구의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되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도희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잠시 뒤면 잠실구장이 후끈 달아오를 텐데 일단 관전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네, 사상 처음으로 서울이 연고인 팀끼리 치르는 한국 시리즈 이른바 지하철 시리즈가 오늘 저녁 막을 올립니다. 5년 연속으로 한국 시리즈 무대를 밟게 된 정규리그 1위 팀 두산은 3년 만의 통합 우승과 통산 6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을 정조준하고 있고요. 5년 만에 한국 시리즈 무대에 선 정규리그 3위 팀 키움은 창단 후 첫 우승에 도전합니다. 정규리그 상대 전적에선 키움이 9승 7패로 근소하게 앞서고 있지만 단기전에서는 이런 상대 전적이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키움은 상하위 구분이 없이 고른 타선이 돋보이지만 수비면에서는 두산이 한 수 위라는 평가입니다. 한국 시리즈는 또 두산의 막강 선발진과 키움의 필승 개투진 간 대결로도 압축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에이스 린드블럼과 다승 공동 2위인 이영하가 이끄는 두산의 원투펀치가 탄탄하다고 할 수 있고요. 키움은 앞서 준 플레이오프나 플레이오프에서도 조상우나 안우진 같은 필승 개투진을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이른바 벌떼 마운드로 쏠쏠한 재미를 봤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한국 시리즈도 마운드 싸움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하철 시리즈 그 중요한 1차전 선발도 궁금한데 두산의 린드블럼 그리고 키움에선 요키시가 맞붙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한국 시리즈를 하루 앞두고 열렸던 미디어데이에서 양 팀의 사령탑들이 선발 투수를 공개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린드블럼입니다. 이 선수를 선택한 이유가 없죠. 저희 팀의 에이스이기 때문에 린드블럼 선수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1차전 선발 투수는 에릭 요키시 선수입니다. 우선 모든 면에서 상대 성적이 월등했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1차전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두산은 린드블럼을, 키움은 요키시를 각각 1차전의 선발 투수로 예고했는데요. 린드블럼은 올해 리그 최고의 투수라고 할 만큼 20승 3패, 평균 자책점 2.50으로 맹활약했습니다. 두산 입장에서는 정석대로 1차전 선발을 내세운 건데 의외의 선택이 바로 키움의 요키시 카드입니다. 장정석 키움 감독이 팀의 에이스인 브리검 대신 1차전 선발로 요키시를 내세운 건데요. 좌투수인 요키시가 두산전 전적만 놓고 보면 2승 2패, 평균 자책점 3.19로 호투했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런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지켜봐야겠는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오늘 열리는 1차전은 기선제압이라는 면에서도 중요합니다. 한국 시리즈 1차전에서 승리한 팀이 우승을 차지할 확률은 74.3%에 달하는 만큼 양 팀은 총력전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최두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축구 선수 최고의 영예 가운데 하나인 발롱도르 최종 후보 30인에 포함됐습니다. 손흥민은 발롱도르 시상식을 주관하는 프랑스 풋볼이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공개한 최종 명단에서 메시와 호날두 등과 함께 30명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 선수가 발롱도르 최종 후보에 오른 것은 2002년 설기현 선수, 2005년 박지성 선수 이후 세 번째입니다. 2019년 발롱도르 시상식은 12월 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Y가 간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경찰의 과학수사 현장 가볼 텐데 오늘은 화재 감식 현장입니다. 이 화재 수사의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역시나 첨단 과학수사 기법이 총동원되고 있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에 있는 주점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불이 꺼진 건물 안은 온통 새까만 그을음으로 뒤덮였습니다. 다음 날 화재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 예, 나가겠습니다. 감식을 위해 경찰 과학수사대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곳 지하 1층 주점에서 불이 났는데요. 화재 감식 현장에 출동한 과학수사대원을 따라 들어가 보겠습니다. 회색빛 잿더미만 가득한 내부는 햇빛도 전기도 없이 그야말로 암흑천지입니다. 정확한 발화 지점을 찾아내는 과정은 마치 숨바꼭질 같습니다. 헬멧에 달린 전등 하나에 의지해 종이 한 장, 유리 조각 하나까지 조심스럽게 만지고 냄새를 맡습니다. 선반에 거기에 이렇게 있던 거예요. 뭔지 몰라. 근데 사용 안 하는 거야. 드라이어 같은 헤어 드라이기 같은 거. 호스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 대형 냉장고와 바닥에 깔린 전기장판, 전자레인지까지 처음엔 의심 가는 곳이 끝없이 보이지만 하나하나 따지면서 줄여나갑니다. 장판 밑에가 그 나무 종이 박스가 깔려 있는데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냉장고도 제재가 가능하고. 그렇다면 방화 가능성은 없을까? 혹시 인화성 물질을 뿌린 흔적은 없는지 검사가 시작됩니다. 기체를 포집하는 거예요. 기체가 들어와서 그 화학물질하고 반응을 해서 색깔이 변화는 안 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주로 이제 갈색 톤으로 많이 변하죠. 이제 수집한 증거들을 국과수로 보내 정밀 감정을 거치면 화재 원인의 윤곽이 구체적으로 그려질 겁니다. 사나흘에 한 번꼴로 마주하는 매캐한 현장. 원인을 밝혀 비슷한 사고를 막고 혹시 모를 범죄의 가능성을 찾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해외 나갈 때 들고 가는 여권. 이 국내 전자여권 표지가 일본의 한 기업이 수년째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산화 시도가 있긴 했지만 사실상 납품이 무산되면서 전자여권 표지는 한동안 일본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이상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자여권 표지에는 개인정보 등을 암호화한 전자칩과 안테나 등이 들어갑니다. 여권 보안의 핵심 소재인데 지난 2012년부터 일본의 한 기업이 만든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한 중소기업이 3년 전부터 단수여권 등 5% 정도의 물량을 공급하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납품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한국조폐공사가 진행한 적합성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업체는 조폐공사가 일본 제품을 기준으로 적합성 시험을 진행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이 만든 여권 표지가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보안성과 기술 규격을 충족했음에도 조폐공사의 적합성 평가 기준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차별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조폐공사의 불공정한 제조적합성 시험으로 인해서 해외 진출 및 전자여권 국산화 등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업체는 전자여권 표지 국산화를 위해 40억 원을 투입해 장비를 도입하고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한국조폐공사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내 제품의 품질이 기존 일본 것보다 성능이 뛰어나거나 동등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수차례 개선 기회가 제공됐는데도 일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국내 기업이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자여권은 10년 동안 품질이 보증이 돼야 되고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신분상, 재산상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엄격하게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입찰을 진행하고 품질 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도입되는 차세대 전자여권은 제작 방식이 모두 바뀝니다. 조폐공사가 새로운 업체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얼굴 역할을 할 여권에 일본산 표지가 당분간 계속 쓰일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이달 초 열렸던 북미 실무협상 결렬 이후 침묵을 지켰던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자신이 아니었다면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었을 거라며 대북 외교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전화는 받는다며 긴밀한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지금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에 대해 그리 많이 듣지 않겠지만 일어날 수 있다면서 누가 알겠느냐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임 오바마 대통령과의 관련 대화를 거론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북한과 결국 전쟁을 하게 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을 모르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If somebody else became president with that same mindset that they had, you'd right now be in a big war with North Korea.
You don't hear too much about it. Could happen. 탄핵 조사를 진행하는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이 나라를 파괴하고 있다고 언급한 만큼 민주당이 집권했을 경우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에게 전화한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노라고 대답했다며 실제로 11번 시도했지만 김 위원장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자신의 전화는 받는다고 말하며 긴밀한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I said, did you ever call him? No. Actually, he tried 11 times. But the man on the other side, the gentleman on the other side, did not take his calls. Okay? Lack of respect. But he takes my call. 지난 5일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북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북미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전쟁을 언급하면서 그러지 않을 경우에 대한 경고도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환상적인 합의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백악관에서 강요 회의를 시작하기 전 외국과의 무역 합의에 대해 얘기하다가 한미 FTA 개정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과의 문답에서는 한국은 경제와 무역 합의의 관점에서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구매를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결정을 내리면서 IS 격퇴에 공을 세운 쿠르드족을 배신했다는 비난에 직면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미군 병력은 결국 잔류시키기로 했습니다. 시리아 내 유전이 IS에 넘어가는 것을 막고 이스라엘 등의 요청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말 바꾸기 또 하나의 사례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 지역에서 이라크로 철수하는 미군 장갑차를 향해 화가 난 쿠르드인들이 감자와 돌멩이 등을 던집니다. 일부 군용 차량은 당황해 후진을 하기도 합니다. All America liar! I will fuck Turkish! Fuck American! All baby small inside the Kurdish die! No somebody talk in the Erdogan! What about the people? What about you? If you go inside the country, hurt the people!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시리아 주둔 미군의 철수가 진행되자 쿠르드인들이 배신감을 격렬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시리아 북부 쿠르드 민병대는 미군과 함께 이슬람 국가 IS 격퇴전에 참여해 만여 명이 희생됐지만 미군 철수로 터키의 침공을 받으면서 근거지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현직 군 장성은 물론 공화당에서조차 시리아 철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바꾸며 시리아의 일부 병력을 잔류시키기로 했습니다. 시리아에 병력을 남기고 싶지는 않지만 유전이 IS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며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Where we've been asked by Israel and Jordan to leave a small number of troops is a totally different section of Syria near Jordan and close to Israel. 트럼프 대통령은 쿠르드족을 보호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며 시리아 주둔 미군의 철수는 국제 분쟁에서 발을 빼겠다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터키와 맺은 닷새 간의 휴전 합의가 연장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네, 최초의 한국 영화 기억하십니까? 의리적 구토. 이 영화가 단성사에서 상영이 된 지 올해로 꼭 100년이 됐는데요. 이 한 세기를 거치며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던 우리 영화의 현 주소 그리고 미래를 김선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10월 27일 최초의 한국 영화 의리적 구토가 단성사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한국 영화는 그야말로 눈부신 발전을 이뤘습니다. 한 해 극장을 찾는 관객만 2억 1천만 명. 1인당 평균 관람 편수는 4.2편으로 연매출 2조 원대 시장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으며 한국 영화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한국 영화가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랑스럽고 좀 더 한국 영화가 이번 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역대 관객 수 1위는 2014년 7월 개봉한 명량. 최고 기록 1762만 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만 영화는 모두 26편으로 올해에만 천만 영화가 4편이나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화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스크린 독과점은 여전히 한국 영화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멀티플렉스에서 한 작품이 스크린의 50% 이상을 차지하지 않도록 하는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발표했지만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독립예술영화 그리고 중소규모의 영화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영화들이 확실하게 스크린에서 걸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등 다양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도 한국 영화의 또 다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디즈니 플랫폼의 성공을 보자면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이라기보다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굉장히 영화에 대해서 기대되는 아주 원초적인 측면에 더 투자를 강화하고, 결국 영화 산업의 100년 미래를 내다본다면 문화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고 단조로운 액션과 스릴러 등을 뛰어넘는 창의적인 콘텐츠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경남 밀양시 밀양역 200m 앞 철로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역으로 들어오던 기차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고레일은 철도 유지 보수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의 나무에서도 서서히 가을빛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깊어진 가을과는 다르게 오늘 낮 동안 공기는 무척 따스했죠. 서울의 한낮 기온은 24.4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은 6도가량 크게 웃돌았는데요. 해가 지고 나면 다시 기온이 뚝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도 22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겠습니다. 현재 위성 모습입니다.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지만 제주 지역은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제주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산발적으로 오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는 영동과 영남, 제주에 비가 오겠고요. 모레는 전남 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예상되는 비 양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중서부 지역은 구름만 다소 끼겠습니다. 아침에는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겠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합니다. 서울의 기온이 13도, 춘천은 10도, 대구 12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2도, 안동 20도, 대구 19도, 광주는 20도로 대부분 2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부터 기온이 점차 내림세를 보이면서 낮 기온이 서서히 20도 선을 밑돌겠고요. 서울의 아침 기온도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1시간쯤 뒤에 지하철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프로야구 두산과 키움의 한국 시리즈 1차전, 그 현장에 양시장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뉴스큐 2부에서 연결합니다.